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조태임 CBS 기자 그리고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네, 하메네이 사망 37년 철권 통치 종말. 예, 중동 상황 뭐 전쟁이 임박한 것 같다, 공격이 있을 것 같다라고는 했는데 전격적으로 주말 새 공습에 나섰습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먼저 네. 지금 상황부터 정리해 보죠. 네, 이번 작전 사실상 이제 수뇌부 제거를 목표로 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이란 수도 테헤란을 포함해 핵심 지휘 시설 3곳을 동시에 폭격을 했습니다. 공습 이후 한 15시간 만에 이제 그 하메네이 사망을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고요. 그리고 그 이란 국영 방송도 사망 사실을 인정하면서 40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하메네이가 머물던 장소에 폭탄 30여 발이 집중 투하됐고요. 이 과정에서 하메네이뿐 아니라 이슬람 혁명 수비대 고위 지휘부 그리고 핵심 안보 참모들까지 함께 사망했고요. 또 하메네이의 딸과 손녀 등 가족들까지 이제 폭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7년 철권 통치가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막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란은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 등이 포함된 임시 지도자 회의 체제로 넘어간 상태인데 이란은 이제 하메네이 뒤를 이을 최고 지도자 선출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그래서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하루 이틀 안에 새 지도자가 선출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하메네이가 머물던 곳에 폭탄이 30발. 네. 이런 거면 하메네이가 정확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맞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번 작전이 토요일 오전에 보통 밤에 열렸잖아요. 예. 토요일 오전에 열렸다는 점도 그 핵심 지휘부들이 그 당시 회의를 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폭격을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란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동 여러 국가로 미사일을 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란 이번 공습으로 이 지휘부뿐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도 목숨을 잃었어요. 예. 이란 미나브 지역의 한 여자 초등학교가 폭격을 받아서 수업 중이던 어린이 등 164명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측은 이건 전쟁 범죄다 맹 비난하고 있고 미국 측도 이거 민간인 피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이란은 이제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보복 공격을 가하겠다 밝혔고 또 실제로 보복 공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양쪽 다 이제 멈출 기색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밤사이 들어온 속보들 좀 짚어보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전격적인 군사 공격 작전이 이 장대한 분노 작전에 대해서 모든 것이 계획보다 앞서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CNBC와 전화 인터뷰에서 작전이 매우 잘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는 이란 공격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이틀째 공격을 통해서 이란 해군 함정 9척도 격침했다 이거를 밝혔는데 그중 일부는 규모가 크다고 이제 밝히기도 했고요. 이란 역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보복 공격 가하면서 이란 IRNA 통신은 그 오만만에서 작전 중인 미국 항공모함 링컨함이 타격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란 측은 또 미국 560명이 다쳤거나 죽었다 주장했는데 미국에서는 미군 3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금 발표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발표로는 미국 피해가 미군 3명이 사망했고 네. 5명이 중상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란 측은 더 훨씬 큰 숫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사실 가장 우려되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될 것이다 이런 점 때문이잖아요.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상에서 유조선 피격도 잇따르고 있고요. 지금 원유와 LNG를 실은 유조선 한 200여 척이 그 해협 양쪽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좀 안 좋은 전망까지 나오면은 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까지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도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유엔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열긴 했지만 실질적인 중재안은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 상황을 지금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란 공습을 두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반면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이제 그 공습의 직접적인 지지는 피하면서도 확전 방지, 협상 복귀에 좀 무게를 둔 상황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도 공습을 뭐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네, 이런 입장은 아닌 거네요. 맞습니다. 예.
우리 정부 상황도 좀 한번 예, 볼게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네. 있습니까? 우리 정부는 이제 토요일 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회의를 소집했고요. 현재 이재명 대통령 그 동남아 순방 중인데 순방 떠나기 전에 순방 기간 동안 이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또 현지에서도 SNS를 통해서 내각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니 안심하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매일 오후 5시에 비상 종합 점검 회의를 열린다고 하고요. 외교부 입장에 따르면은 현재 이란에 60명 그리고 이스라엘에 600여 명의 한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접수된 한국인 피해는 없다고 밝혔고요. 현재 상황 주시하면서 필요한 영사 조력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사실 가장 이제 좀 관심이 유가 문제잖아요. 우리나라 원유의 70% 정도를 이제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호르무즈해협이 이제 사실상 봉쇄라고 하던데 그러면 네. 국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유가와 환율 모니터링 계속 하겠다 이런 입장 음. 밝혔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전격적인 공습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지금 미스터리라고 외통위 쪽에 물어보니까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일단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요인에만 좀 초점을 먼저 맞춰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란이 굉장히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경제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리아화 가치가 굉장히 폭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많이 올라서 민심이 되게 안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6월에 한번 미국이 공격을 했었잖아요. 이제 무기적으로도 좀 약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 말하고 올해 초까지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새벽이나 이런 기습 공격 시간대가 아니라 오전에 했던 거는 결국에는 CIA가 그 지도부들이 다 모여 있는 시간대를 확인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상황 자체가 이란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공격하기에 좋은 시점이 딱 특정이 되니까 이때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군부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뭐 회의가 여러 번 있는 날을 골라서 모여 있는 장소에 폭격을 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꺼번에 타격하겠다. 뭐 이런 거였군요.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배경으로 하나 더 짚어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왜 굳이 공습까지 했느냐. 그러니까 북한 사례를 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 핵 개발하는 초기 단계 때 그때가 이제 클린턴 행정부였는데 그때 에어스트라이크 얘기가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공습을 해가지고 좀 저지하는 그런 방안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실행을 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북한이 이제는 뭐 뉴클리어 파워라고 아예 인정을 어느 정도는 해버리는 상황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물 건너 간다라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그렇게 북한처럼 가기 전에 일종의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그 전 단계에서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을 수 있다. 이게 좀 분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보면은 그 공습 이후에 그 영상에서 자기 메시지를 쭉 내놓잖아요. 예. 근데 거기 보면 뭐 이불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인 개인적인 선악 개념. 그러니까 그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는 외통위 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자신의 도덕관에만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악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부터 그런 이제 시위, 집회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무력 진압을 해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사실 뭐 수만 명이 숨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물론 종교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는 명확히 개입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걸로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 말 지키려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그 작년 6월에 이제 공습을 했을 때 이제 완전히 그 미국이 도울 것이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좀 냈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말이 안 지켜진 꼴이 됐어요. 왜냐면 이란에서 곧바로 다 무기 복원하고 핵무기 계속 개발하겠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도 결국에는 내 말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자체적으로 미국 자체적으로 봤을 때 공격을 할 만한 상황이냐라고 하면은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협상 중이었잖아요. 이란에서는 핵을 그러니까 우라늄을 농축을 상당히 희석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고 협상 중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이 되는 게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때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나 꼽는 게 콜린 파월 닥트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8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여기 보면은 주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다른 모든 수단이 완전히 소진이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전쟁 말고 뭐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충분히 해봤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느냐. 이런 조건이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출구 전략이 명확히 수립이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지지하고 국제사회의 지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로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지금 아까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걸 공습이라고 부르고 전쟁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예. 이게 좀 개념 자체가 이제는 헷갈리는 시대가 됐지만 이건 사실 계속 공습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은 전쟁이라고까지 하긴 좀 어려운 거예요. 미국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지금 전쟁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야?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물음표가 기본적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더 좀 중요한 문제는 이 콜린 파월의 닥트린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베트남 전쟁 때 일종의 트라우마가 됐던 거예요. 개입을 했는데 마무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는 미군들의 피해도 굉장히 컸고 예. 미국 국내 여론도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라크전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개입을 했다가 정권을 완전히 교체하지 못하고 나오게 되면은 이게 되게 머리가 아파지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승패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라는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결국 최종 목표가 수립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쟁이라고 하면 졌냐 이겼냐. 근데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이 이겼다고 얘기할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아예 공습으로 국한시켜놨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축출 같은 경우에는 전쟁은 예. 안 하고 딱 타격만 하고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아서들 정권 교체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란은 그 일종의 신정 정치를 하는 그런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 하메네이만 제거했다라고 해서 정부가 교체가 될 거냐? 그러니까 야당이 충분한 강력한 야당이 있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친미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냐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보는 측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격을 했다가 어디까지 개입을 할 거냐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일단 트럼프는 계속해서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될 거냐라는 의문을 지금 박순봉 기자가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인데 뭐 대표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김건 의원, 그러니까 외교관 출신인데 페이스북에 글 쓴 거를 보면은 이게 되게 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상전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 목표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메네이만 제거하면 된다라고 하면 공습하고 끝나면 되거든요. 근데 예. 지금 정부 자체의 기조를 바꾸려고 하면은 지상군까지 들어가야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상군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마가라고 하는 그 지지층들이 봤을 때는 그 다른 나라의 뭐 평화 이런 것들을 원하긴 하지만 미군의 피를 흘려가면서 하는 걸 원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군비 빼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 있는 미군 좀 빼고 이런 오히려 우리는 돈을 원한다 이런 흐름을 쭉 보여줬던 건데 예. 이라크 전쟁이 만약에 지상전까지 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지상전에 가면 일단 비용도 많이 들고 미군 피해도 더 커질 수가 있고 이런 그리고 것들은 부담이 된다 이런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지상군 들어가면 이걸 전쟁이 아니라고 예.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무조건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빨리 끝내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도 있고 반면에 동시에 이게 어느 식으로든 종료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 지도자만 제거했다라고 해서 이란이 바뀌는 게 아닌데 바뀐 게 없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결과적으로 얻어낸 게 없는 흐름이 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또 지상군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관측이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런 면 때문이지 트럼프는 계속 이란에서 몇몇이 대화를 원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도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일부 뒤에서 중동 전문가죠. 박현도 교수와 인터뷰가 준비돼 있으니 거기서 또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볼까요?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 통과. 어제 이 본회의에서 네. 전남 광주의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본회의 불참을 했고요. 재석은 한 175명 중에 159명이 찬성하면서 가결이 됐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를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이제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등 이제 각종 특례가 포함됐습니다. 법이 공포되면 7월 1일 통합특별시가 출범이 되고요. 그리고 6.3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특별시장이 이제 선출이 되는 겁니다. 그 86년 광주가 전남에서 분리된 이후 약 40년 만에 다시 하나의 광역단체가 되는 셈입니다. 원래 그 지난주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 등 이런 법안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거에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해왔잖아요. 예. 5박 6일 동안 이어졌는데 그런데 어제 오후에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전남 광주 통합만 처리하지 말고 대구 경북 통합법
통합도 함께 처리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접을 테니까 법사위 열어서 TK 통합법 처리해달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제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정청래 대표와 백승화 대변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의견 일치를 보지 않고 내용을 겪고 있는데 남 탓하기 전에 단일화부터 가져와라 이러면서 이제 반박을 했고요. 충남 대전 통합 무산 책임도 이제 국민의힘에게 있다 하면서 이제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원래 이제 대구에서 일부에서 통합에 반대한다는 목소리 때문에 여당에서 당론 통합된 목소리를 가지고 와야 이거 통과시킬 수 있다 했는데 네. 일단 의원들은 가지고는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당론이냐 또 사과도 요구하라 사과도 요구한다 이런 게 지금 민주당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제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죠? 네, 그 어제 필리버스터 중단되면서 국민투표법이나 이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살에서 13세로 이제 상향하는 아동수당법도 통과됐는데 예.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국민투표법이에요. 헌법재판소가 2014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내용을 보면은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 거소가 신고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 명부에 올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외에 사는 국민도 대통령 선거 등의 이제 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는데 국민투표는 못하던 요 간극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는데 그 지금까지 고치지 않고 10년 만에 이번에 법을 다시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법인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개헌의 사전 준비 작업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민투표 개헌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예. 그 절차가 좀 미비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으로 이제 헌법 개정의 절차를 좀 마련했다, 관문이 열렸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 이 법에 통과된 거 의미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5극 3특이라고 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과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로 좀 한 걸음 더 나갔다 이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지역별로 다 전체적으로 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약간 미진한 면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하고 입장 차가 있는 거잖아요.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광주, 전남, 대구, 경북, 그다음에 대전, 충남이 좀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하고 대구, 경북은 비슷합니다. 양당 입장에서 어떤 의미냐면은 두 개 있던 게 하나가 줄잖아요. 예. 그러나 다만 그 다른 정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두 개 있다가 하나가 되더라도 어차피 우리 거. 그다음에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두 개 있다가 하나가 되더라도 그냥 둘 다 우리 거.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서 정파적으로 손해는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대전 충남인데 국민의힘 쪽에서 분석을 물어보니까 지난 총선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전은 민주당이 유리하고요. 충남은 예. 국민의힘이 해볼 만하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 그럼 지금 뭐 정부 지지율이라든가 정당 지지율 이런 걸 봤을 땐 국민의힘이 좀 더 불리해졌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충남에서는 기회 정도는 있는데 만약에 합쳐놓게 되면은 그럼 못 이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건 의석수는 아니지만 지자체장 자리를 놓고 봤을 때도 합쳐놓게 되면 국민의힘이 기회가 없는 거고 각자 있으면 충남에서는 조금 해볼 수도 있을 정도. 그러니까 기회 자체가 사라지니까 이 유불리가 한 가지가 그러면 있는 정당의 거고요. 이해관계를 볼 때 대구 경북은 통합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충남 대전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지금 입장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예. TK는 빨리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대전 충남에 대해서 바로 입장이 안 나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결국에는 대전 중심으로 통합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이 민주당이 좀 유리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바로 지금 좀 찬성 입장이 안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다음 뉴스 볼까요?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29억 원의 매물로.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가 똘똘한 한 채다라고 공격하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매물로 내놨어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98년부터 살아왔던 아파트, 그러니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거를 이제 29억 원 매물로 내놨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시세보다는 한 1, 2억 원 정도 이제 낮은 가격에 내놓은 거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아닌 1주택자였는데 그만큼 이 1주택인 집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몸소 보여줬다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특히 좀 눈길을 끄는 게 머니무브 전략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이 대통령이 이 집을 판 자금으로 ETF 등 이제 금융 투자를 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계속 내는 메시지가 부동산 말고 이제는 주식에 투자하라 이런 거잖아요. 정확히는 부동산 말고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움직이겠다. 네, 뭐 맞습니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묶인 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 이게 정부 정책 기조인데 대통령이 이걸 직접 이제 몸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알려지면서 일부 언론에서 25억 원 시세 차익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기사를 이제 SNS에 링크로. 언급하면서 왜 이렇게 악의적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추억이 담긴 집이다. 그런 애착이 있는 집인데 이렇게 투기권 취급하는 건 좀 너무하다 이런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뭐 반응이 좀 있었어요. 여당은 당연히 뭐 응원했고, 근데 야당에서는 비판이 좀 했었는데 안철수 의원의 비판이 좀 셌던 것 같아요. 예, 요거 박순봉 기자님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은 사실은 좀 한방 당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예.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제가 이제 측근한테도 좀 물어보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좀 부담이었는데 그 본인 명의로 이렇게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좀 나도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반응들이 좀 내부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장동혁 했고요. 대표 아파트 그 6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권 쪽 분위기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막 환호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한 수를 던졌고 장동혁 대표는 상대도 할 수 없을 거다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다만 좀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언제까지 대통령 개인기로 돌파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게 그 어떤 돌파를 해냈다라고 보기보다는 대통령의 메시지와 어떤 행동 같은 걸로 지금 여론을 좀 바꿔놓은 측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 여권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되면 국세청이든 뭐 국토부든 나서가지고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하다못해 참모들이라도 예. 나서가지고 나도 집 팔겠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건 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게 잘하고 있어서 돌파가 되는 듯도 하지만 이 기반 자체는 지금 또 약할 수도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정치 맛집에서 주요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